자, 이번에는 258페이지에 와서요. 법정지상권 문제 좀 풀어봅시다. 법정지상권. 먼저 258페이지에 법정지상권에는 별표를 하시고, 먼저 좀 조문을 좀 읽어봅시다. 제 366조인데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끊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뭐로 인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그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즉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본다. 원래 이 법정 지상권은 꼭 지상권에서 배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당권 파트에 와 있어요. 그 법정이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법정이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전세권 일단 하나 나옵니다. 305조 1항에 법정이당권이 있고, 여기서 배우는 게 366조의 법정지당권, 가등기 담보법에도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에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나오는 366조의 법정이당권의 실전에 가장 많아서 이 저당권 파트에서 법정이당권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먼저 이 내용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물건을 청구할 때 보고 왔던 내용인데요.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잘 들여다볼까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일단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니까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라는 거 없죠. 그럼 이때 을이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상권 같은 게 되죠.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 짓는 거 되고, 전세권 설정받고 건물 짓는 거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짓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을이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으로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갑은 을에게 너는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퇴거 청구 안 되는 이유는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 보고, 을 소유 건물이니까 을 보고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 청구. 철거 청구와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뜻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의 뜻, 물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누구죠? 을.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다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권원이 있어야 한다. 권원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또 잘 따라옵니다. 갑, 이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이런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할까요?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토지를 담보로 을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늘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게 돈을 이제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돈을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 이거 재판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경매죠? 이게 담보권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또는 임의경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대금 1억 원 나온 겁니다. 그럼 경락대금 1억 원 중에서 을은 자기 시혜권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현재 토지 소유자 병. 현재 토지 소유자 병. 현재 건물 소유자 갑. 아까 이쪽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가볼까요? 여기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 갑.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르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원이 없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왼쪽 그림은 이게 무단으로 한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원을 일부러 안 맞는 거니까 이 건물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철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그냥 1억 원을 내기만 하면 그 순간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락대금 내기만 하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미리 달라지는 거니까 갑하고 병이 미리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자.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왼쪽의 그림은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만든 거니까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권원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 수 없으니까 이 건물은 권원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왼쪽은 권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만든 거니까 철거가 돼야 되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권원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의 철거를 막으려면 갑에게 뭘 만들어주면 되죠? 권원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권원에 해당하는 걸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랬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갑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권은 지상권 만들어주는 거 되죠. 그럼 이름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고 전세권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름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전세권이 되는 거고 임차권을 만들어줬다면 이름 뭐가 될까요? 법정 임차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가능한 경우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럼 지난번에 지상권의 뜻 배웠죠. 지상권의 의의가 뭐죠? 지상권의 뜻 소유, 사용. 즉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건물 같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한 권한 중에서 가장 유사한 이 지상권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상권을 만들어줘서 이름이 법정 지상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 법정 지상권은 갑하고 병이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아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그래서 만든 게 366조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끝에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병너는 아예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정 지상권은 담보권 실행금으로 인해서 달라졌으니까 이때 나오는 법정 지상권 이름이 366조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 제도는 항상 똑같아요. 이게 나오는 상황이 늘 정해져 있어요. 늘 어느 경우에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다시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다시 요 토지와 건물이 지금 누구 소유죠? 갑 동일인 소유인데 이렇게 담보권 실행 용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그럼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이당권 중에서 366조의 법정이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쉽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에 권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이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밑에 가세요. 인정 이유 볼까요? 인정 이유. 자,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다. 결국 써볼까요? 이게 결국 법정이당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건물의 철거 방지죠. 건물의 철거 방지. 그 인정 이유 옆에다 쓸까요? 건물의 철거 방지. 건물의 철거 방지.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이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질 갈까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나중에 관습법상의 법정이당권을 배우는데 걔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달라졌을 때 나오는 제도가 관습법상의 법정이당권인데 이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이당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정이당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관습법상의 법정이당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366조 법정이당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이거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이당권이 성립하는 거 미리 막거나 이런 특약은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실전에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법정이당권에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일단 가백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만약에 법정이당권이 있으면 건물의 철거를 막을 수 있게 되니까 그냥 계속 눌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법정이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당하게 되니까 건물에서 내쫓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법정이당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경락이 내게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경락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 대부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건물 짓고 싶은 대로 지어가지고 이걸 이제 분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정이당권 인정이 되면 건물을 철거 못 시킬 거 아니겠어요? 건물의 철거를 못 시키면 그냥 건물이 존재하는 것대로만 토지를 써야 되니까 이게 애초에 건물 같은 걸 밀어버리고 낙찰을 받으려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게 되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법정이당권이 인정되는지가 가격에도 중요하지만 경락받은 병에게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이당권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고는 매우 당사자에게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 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성립요건에도 외워야 됩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4번 있죠? 성립요건 별표. 성립요건 별표.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담보권 실행 용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럼 칠판에 제가 정리해둔 것대로 외우기 바랍니다. 자, 첫 스타트는 여기에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다음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다음 네 번째, 담보권 실행 용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네 개 외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건 네 가지를 외워야 앞으로 법정이당권에 관한 판례 등도 많이 배우게 될 테고 법정이당권에 사례 문제도 우리가 풀 텐데 그 판례 문제든 사례 문제든 간에 다 이 성립요건 네 가지를 외워서 문제를 응용하고 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366조의 법정인하권 문제가 나오면 요 성립 요건 4가지를 꼭 외워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또 내용 정리하기도 엄청 쉬워져요. 이게 핵심 뼈대에 해당되는 4가지니까 꼭 외웁니다. 다시 7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 다음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러면 요 법정이당권이라는 게 원래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겁니다. 밑에 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당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어요. 그 건물이 없는 토지에 나중에 건물이 축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법정이당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에도 법정인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O의 X예요. X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거. 그런데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죠. 이때는 절대 법정인하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우로 인한 법정인하권의 경우에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한다. O의 X예요. 담보권 실행 의무로 인한 법정인하권의 경우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X죠.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인 건 맞는데 언제 동일인 소유이면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두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행 당시가 아니고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거 그랬죠? 그럼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3가지예요. 먼저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단독 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 1,000만 원 빌려주고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에서는 총 몇 가지다? 3가지라는 겁니다. 그 또는이 그 문장에 따라서 이제 둘 중 하나 이런 뜻도 되지만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다?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 담보권 실행 경매는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누가? 요거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통상의 강제 집행. 만약에 가베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아무런 담보 물건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반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 그럼 일반 채권자 을이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했고 토지가 병에게 경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담보권 실행 경매인 경우에는 366조에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 통상의 강제 집행.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게 통상의 강제 집행, 강제 경매죠. 그 통상의 강제 집행인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이 별도로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외울 때부터 그냥 경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질 거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겠네요. 다시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권원이 있어야 한다. 권한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 자, 그다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 달라졌다. 그러면 이때는 권원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준 권리가 바로 뭐다? 366조의 법정 지당권이고 성립 요건은 총 몇 가지? 4가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기초 과정에서 외우고 기본 때 심화 때 문제풀이 계속해서 써먹을 내용이니까 4가지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4가지 성립 요건에 해당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인하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때 법정 지당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럼 366조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법정이당권이 성립하는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중에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가 면적이 몇 조죠? 187조죠. 그러면 법정이당권을 취득하는 건 상공, 판경 중에 뭘까요? 경이 아니고요. 기타. 상이 뭐죠?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은 요겁니다. 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경락되고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경이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갑이 법정 지당권을 취득하는 건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타 법률 규정. 따라서 갑이 366조의 법정 지당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즉 뭐 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뭐 할 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당권에 관한 내용 다 기초 과정에서 해야 될 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당권의 뜻 해봅시다. 저당권의 뜻이 뭐죠? 저당권의 뜻.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일단 누가? 채무자. 또 생각 안 나지 이게. 다시 저당권의 뜻.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둘 다 된다 그러죠. 누구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도 되고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 그랬어요. 누구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저당권자도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도 되고 제3자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런데 안 미치는 경우가 특이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과실에 대한 효력도 중요하죠. 과실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런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총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진 겁니다. 이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준 권리가 바로 366조의 뭐다?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은 4개. 자, 해봐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요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정이당권을 취득하는데, 대신 법정이당권 취득할 땐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대신 뭐 할 때? 처분할 땐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보로 좀 볼까요? 263페이지 봅시다. 263페이지 계약법 263페이지 찾으세요. 자, 고개를 펼쳐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던 내용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먼저 민법은 뜻이 뭐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그때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3가지 있다 그랬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거 할 때 이제 편안하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법률 요건에 2가지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인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인사 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단독행위로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을까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먼저 취소,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이런 것도 단독행위에 해당되고, 그다음 추인도 있죠. 추인.
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이거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이거 단독행위죠. 대표적으로 유증 같은 것도 단독행위입니다.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을에게 줘라. 그럼 이건 을에게 줘라라고 해서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으면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유증이라는 건 그냥 갑이 내 건물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갑이 사망하면 그냥 유증의 효력이 생겨서 이 갑의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증과 같은 건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의사 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단독행위고요. 계약도 배웠죠. 계약. 계약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거죠? 합치가 아니고 그때 배웠던 단어 뭐죠? 대립. 그다음에 회사 만드는 거 이거 합동행위라 그랬죠.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평행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모아서 그리면 구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평행적이다 구심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고 여기는 대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걸 법률행위의 뜻으로 배웠어요. 그다음 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위고, 그다음 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 그다음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가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의 예로 회사 설립하는 사단 법인 설립 행위 배웠어요. 그다음에 계약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계약은 그냥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하면 대립만 하면 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만 하면 대립만 하면 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도 대립하는 거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 중에서 채권 계약이라고 하고요. 채권 계약. 그다음 물권법 할 때도 계약 이름 많이 배웠죠.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이렇게 배웠죠. 걔네들은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라서 걔는 물권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죠. 이런 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여튼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대립하면 다 계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 계약을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넓은 매 계약이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광의 계약이라고 하고요. 광의,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 계약. 그다음에 요 협의의 계약은 좁다. 협곡할 때 이름을 쓰죠. 좁다는 뜻으로 이건 좁은 힘이라고 말할 땐 협의의 계약이라고 말하고, 협의의 계약은 요 채권 계약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채권 계약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면 다 계약이라고, 채권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 채권 계약에 해당되는 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자주 쓰이는 계약들을 민법이 이름 하나씩 붙여서 만들어둔 게 그게 전형 계약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자주 쓰이는 계약이다. 또는 이름이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건 유명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요 전형 계약의 종류가 총 15가지 있어요. 15가지. 이건 그 민법 총칙을 조금 참고해서 볼까요? 갔다가 금방 오겠어요? 여러분책으로 183페이지 봅시다. 183페이지. 183. 앞쪽으로 이제 올까요? 183페이지. 자, 거기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쭉 해서 그 표가 하나 나오죠.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 계약 또는 유명 계약으로 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계약의 이름 좀 외워볼까요? 일단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세 개를 묶을까요? 증여, 매매, 교환. 그리고 대차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차 세 가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다음 몸으로 떼우는 게 이제 세 개인데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그다음 뒤에 세 가지가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세 가지가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입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잘라서 외우면 좀 외우기가 좋아져요.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 매매, 교환을 묶고 거기다가 재산권 이전이라고 쓸까요? 증여, 매매, 교환 세 가지를 묶고 재산권 이전,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대차 계약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거기 세 가지를 묶고 걔는 물건의 이용이라고 쓸까요? 물건의 이용.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세 가지입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다음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개 세개입니다.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개예요.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이렇게 총 6개를 묶어볼까요? 6개를 묶고 거기다가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 몸으로 떼우는 거,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 그다음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거기는 기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그 세 가지를 묶어서 기타.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좀 외워볼까요?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다음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3개인데 앞에 3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그다음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 15가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외워볼까요? 여러분 손 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자,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해봐야 15개 중에 빠뜨린 게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자, 나 외워보고 싶다. 흔들어 보세요. 외워보고 싶다. 네. 동영상 앞에서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해봅시다. 시작.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앞에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3가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자, 먼저 증여부터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외우고 계약의 특징을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증여 읽어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 동그라미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일단 무상 동그라미하고 그다음 계약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안 받고 물건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이게 증여인데,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고 특히 중요한 건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게 지금 그걸로 가는 거죠.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이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계약.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형 계약하고 있잖아요. 증여는 뭐다? 계약. 유증이 단독행위고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에게 줘. 이게 유증인데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해줄게 청약하고 상대방이 승낙해줘야 성립하는 거니까 증여는 계약입니다. 무상이고 계약이라는 거예요. 매매 읽어봅시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하는 계약입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해줄게, 대금 지급해줄게,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교환 계약은 금전 2배를 미출합시다. 금전 2배의 재산권의 이전을 약속하는 게 이게 교환 계약입니다. 갑은 건물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해줄게라고 약속하는 게 교환 계약입니다.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이게 교환 계약이고요. 소비대차는 갑시다. 소비대차는 그 두 번째 줄 끝에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 순서는 좀 바꿀까요? 동종, 동량, 동질 이렇게 해봐요. 동종, 동량, 동질. 동종, 동량, 동질. 갑이 을한테 1,000원짜리 하나 빌려준 겁니다. 그럼 갚을 때 다른 1,000원짜리를 갚아도 되죠. 100원짜리 10개를 갚아도 되고 10원짜리 100개를 갚아도 되죠. 그 반환할 때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에 가장 많은 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아까 봤듯이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 읽어볼까요? 사용대차 무상 동그라미 하시고 무상.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만약에 차임받고
차임받고 물건을 빌려주면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 차임받지 않고 무상 공짜로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사용대차입니다. 그 물건 빌려준 사람 뭐라고 할까요? 사용대주. 물건 빌린 사람은 사용차주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 가볼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 그다음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고요. 고용은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의미대로 고용이고요. 노무 제공하고 보수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게 고용 계약이고, 그다음 도급 계약은 포인트가요. 일을 완성 미출, 일의 완성 미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일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계약이 도급 계약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도급 계약입니다. 그럼 건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이름 뭐죠? 일 맡긴 사람은 도급인, 일을 맡아 공사를 완성해야 되는 사람, 일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은 수급인 이렇게 말합니다. 도급인, 수급인. 그다음 여행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현상 광고 합시다. 현상 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그다음 볼까요?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매매 계약은 봐봐요. 앞장에 가서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그다음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그냥 약정만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 광고 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주면 100만 원 드릴게요라고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럼 그 광고를 본 사람이 찾아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를 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현상 광고 계약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뭐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 미출합니다. 그냥 사무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위임 계약인 거예요. 일 시킨 사람 뭐라 그러죠? 위임인.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수임인 이렇게 말합니다.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미출합니다. 물건의 보관. 물건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이게 임치 계약입니다. 그 사우나 가서 이제 뭐 물건 맡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임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맡긴 사람 이름 뭐죠?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수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취가 아니고 수치인. 그 치자가 둘치자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거기는 공동사업의 경영 하나 밑줄할까요? 공동사업의 경영. 대표적으로 EX 하시고 동업이라고 써볼까요? 동업. 너 나랑 동업하자. 그래 좋아. 이게 대표적인 조합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조합 계약이에요. 종신정기금은 그냥 뭐 읽어볼 필요 없고요.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기타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거. 그다음에 화해계약은 분쟁을 종진데요. 이건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게 화해계약입니다. 얘는 좀 의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채권이 8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갑은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을은 8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상호 양보해서 100만 원씩 양보해서 그냥 9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화해 계약입니다. 그 화해 막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호 모여서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이 무슨 계약이다? 화해 계약입니다. 자, 이제 개별 계약의 의의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시 쭉 봅시다. 이렇게 서로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다 계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에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요 협의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 채권 계약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채권 계약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이 이름을 붙여서 15가지로 만들어 뒀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다? 전형계약. 그러니까 전형계약의 종류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읽어봅시다.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3개, 고용, 도급, 여행, 그 다음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그러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15가지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계속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물권법 공부할 때 물권법에 이제 지배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법에서 물권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민법상의 물권, 특별법상의 물권, 그다음 관습법의 물권을 정해놨는데 이거 위에 새로운 종의 물권을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물권법의 지배 원리는 물권 법정주의라서 법에서 인정해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법은 지배 원리가 달라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가 되는 겁니다. 계약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은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뭐든 가능하다. 이게 계약 자유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전에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의 지배 원리는 물권 법정주의고 계약법의 지배 원리는 계약 자유원칙이라서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당사자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별 계약의 종류를 이제 봤고요. 계약에 관한 종류는 조금 쉬었다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